식품 표시 광고 정책과의 손진혁 주무관입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소비의 새 기준, 소비기한 송! 유통기한 말고 이제 소비기한. 예! 안전하게 먹는 기한 소비기한. 안전해! 소비자를 위한 기준 소비기한. 이제는 우리 모두 확인해요 소비기한. 예!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이 캠페인 사실 이게 저희가 해마다 이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이제 그전에는 이제 유명 연예인들을 활용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했고 여기 지금 30초짜리 저희가 후크송, 우리 그 소비기한 송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온 가사가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에 전부 답니다. 이 가사를 다시 설명드리면 유통기한 말고 이젠 소비기한, 안전하게 먹는 기한 소비기한, 소비자를 위한 기준 소비기한, 우리 모두 확인해요 소비기한. 그래서 지금 제일 저희가 강조하는 게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참 좋은 습관. 식품을 살 때 소비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안전한 식품 보관을 위한 참 좋은 습관. 식품을 보관할 때 냉장 냉동 온도를 꼭 지키세요. 확인해요 소비기한, 잘 지켜요 보관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도가 유통기한 제도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앞으로 이 제도는 왜 바뀌었냐? 원래 영업자를 위한 게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거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뭘 중요하게 지키셔야 되느냐? 날짜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 방법 준수하고 기한 내에 섭취하는 거. 이게 지금 저희 제도의 가장 강조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제로 하고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유통기한의 개념은 식품의 쉘프 라이프, 그러니까 그 제품의 수명 내지는 만료기한의 의미였습니다. 그 전에 유통기한도 저희가 약어를 이 expiration date로 사용했었거든요. 그 만료기한의 개념을 그 전에는 유통의 개념, 영업자를 위한 유통 판매가 가능한 기한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했다면 이제 이 표시는 사실 이게 영업자를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표시는 전부 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문자와 활자와 이미지를 보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서 이거를 구매할지 말지 선택을 하기 위한 정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표시는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다 소비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영업자에서 소비자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이 품질안전한계기한의 한 60-70% 선에서 정했다면 소비기한은 그거보다 조금 더 연장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기존의 유통기한이 이 기한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 걸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이 제품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인 혼동하는 사례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그런 걸 고민하는 찰나에 다들 이제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추세를 반영했다고 하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유통기한의 정의가 아예 삭제됐습니다. 18년에.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도 뒤늦게 사실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한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은 21년 8월에 법안이 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유통기한이라는 용어 자체를 저희가 1985년도에 도입해서 한 40년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축산물안전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법률들, 전자상거래 이런 데서도 용어가 다 유통기한이었던 것들이 소비기한으로 다 전환을 하는 과정을 22년도에 다 개정을 거쳤습니다. 제도가 이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규정도 다 정비하고 결정적으로 소비기한의 정의가 표시된 보관 방법 내에서 보관했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보관 방법 준수가 가장 큰 이슈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냉장 유통 환경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으셨고 사실 제가 지금 빼먹었는데 저희 법 개정할 때 낙농 유업계에서 소비기한 도입을 반대하셨습니다.
그 우유라는 제품 자체가 굉장히 온도에도 민감하고 소비자들한테 와닿는 식품이기 때문에 게다가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기한이 연장되는 개념이어서 이렇게 연장되는 개념의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기한이 조금 더 긴 수입 제품이 들어오면 국내 시장이 조금 위축될 거라는 걱정이 있으셨고, 또 방금 온도에 민감한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유통 단계에서 온도가 좀 오버되는 그 판매점이나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소비기한 도입 자체를 아예 반대하셨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제 크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그 낙농 유혹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라 함은 저희가 23년 1월 1일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낙농 유혹계에서 이제 주장하시는 우유류에서 가공유 같은 건 다 빼고 딱 백색 흰우유 중에서 냉장 보관 제품만, 그러니까 실온 제품은 또 아닌 거죠. 멸균하는 실온 제품은 아니고 냉장 보관 제품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드리고 2031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시행 규칙이랑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설명하다 빠뜨렸는데, 그래서 냉장 유통 환경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가장 직접적이고도 빠른 방법은 온도 기준을 그냥 강화하는 게 가장 사실 직접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지금 저희 냉장 기준은 0에서 10도씨고 다른 외국에서는 이보다 다 낮게 관리합니다. 5도 내지는 7도.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관리하면 좋겠지만 이 온도를 또 1도, 2도 낮추는 건 비용, 또 뭐 시간, 또 뭐 여러 가지 전력, 엄청난 또 사회적인 부담과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에는 방향은 맞겠으나 그렇게 가자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 저희가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가이드를 마련해서 보급을 하고, 이제 지금 늘상 하던 거였지만 지방청, 지자체랑 협업해서 온도 관리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사업계랑 이제 저희가 그 캠페인을 실시하는데요. 개방형 냉장고, 지금 편의점에 있는 냉장고들은 다 오픈형 냉장고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달기 사업을 실시해서 온도도 낮추고 전력도 줄이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자들께서 소비기한 설정할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기존에 이제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가이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안전계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좀 업데이트를 하고 내용을 보강해서 실험 방법이랑 소비기한 설정 실험 가이드를 마련해서 제공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설정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소비기한을 설정하는데, 이게 이제 설정 실험이 어려운 규모가 작으신 업체들, 그리고 설정 실험하기 어려운 여건이신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아예 연구 사업을 통해서 유형별로 소비기한을 제한해서 마련해서 제공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고, 이제 2교시, 3교시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6월 달까지 104개 유형 88개 품목, 884개 품목 제공드렸고, 해마다 50개씩 해서 총 200개 정도 제공하는 걸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23년 1월 1일이 저희가 시행일이었는데, 이게 식품은 포장지는 이제 미리 그 주문을 해서 그것도 이제 장기간 사용할 거를 아예 최소 주문량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으신 품목이 그 포장지가 많이 있어서 그걸 이제 폐기하는 것도 이 제도의 도입에 반하는 거니까 그 포장지 바꾸시는 시기에 맞춰서 바꾸실 수 있게끔 앞에도 좀 미리 적용하시기 가능하고, 또 23년 1월 1일에 23년에도 계도 기간을 부여해서 그 전에 있던 포장지를 소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은 제도가 이제 새롭게 도입되다 보니까 영업자도 마찬가지, 소비자는 더더욱 이 제도가 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앞에서 들려드린 그 핵심 내용들을 아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교육 홍보 내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제가 표현된 대로 진짜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과 홍보라는 게 사실 다 비용과 시간이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홍보를 하자니 한계가 있었고, 그나마
이때까지 잘 끌어올 수 있었던 게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여기 앉아 계신 산업계에서 업체에서 이제 본인들 제품 광고하실 때 소비기한 홍보 문구도 넣어주시고, 유통업계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롯데나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거의 무상으로 홍보 영상, 음원 이런 것도 송출해 주시고, 여러 가지 뭐 온라인 상으로도 저희가 필요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다 드렸고, 특히 이제 오늘 설명회처럼 영업자들한테 그간에 저희가 뭐 교육도 지금 거의 4년 차거든요. 그리고 필요하신 FAQ 질의응답집을 그것도 거의 4회에 걸쳐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고, 이 컨텐츠가 밑에 하단에 보시면 식품안전나라에 소비기한 누리집 전용 화면을 저희가 구축을 했고, 여기 이제 내용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활용하시게끔 다운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소비자 단체랑도 협업을 해서 뭐 교육 사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소통 마당도 하고, 여러 가지 매체들, 뭐 저희 그 생활 밀접 매체들, 뭐 그 철도라든지 아니면 5개 광고들 이렇게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단에 보시면 편의점의 포스 화면 이런 데서도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 사실 아까 제가 뭐 계도 기간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선적용하는 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고, 업계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소비자 단체에서도 또 협의를 주시고 또 양해를 해 주시고,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뭐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했고, 또 홍보 같은 경우도 저희만 단독으로 한다기보다 아이디어도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매체들, 사업들 이런 것들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런 협의체를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23년 1월 1일이 D-Day다 보니까 그 전에 그러면 소비기한으로 어떻게, 사실은 우선 유통기한이라고 표시된 포장지를 다 소비기한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사실 가장 중요했는데요. 이때 이제 계속 저희가 실시간이라 함은 주기적으로 업체들을 저희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대표성 있는 업체들을 골라서 계속 카운팅을 했습니다. 지금 뭐 22년 저희가 말부터 지금은 어느 정도 바꾸셨습니까? 80%, 90%, 100% 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했고, 특히 이제 그 매출액 상위 100개소, 이게 지금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이 100개소가 전체 저희 식품 매출액의 한 뭐 5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개소에 대해서는 작년부터는 거의 매달 모니터링을 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장지 교체율은 작년 말만 하더라도 100%가 안 됐고, 최근에 이제 조사한 게 지금 99.8%인데 0.2% 부족하네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건 사실 아직 제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올해까지도.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제조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이제 도래하면 포장지를 교체하겠다는 의미에서 포장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완료를 했고, 사실 올해부터 교체가 안 되면 이건 거의 뭐 행정처분 사항이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인식도 조사입니다. 보시면 이게 작년 기준이고 올해 거는 또 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년 7월에 제도에 대해서 한 34%가 알고 계셨다면 작년 말에는 거의 90% 가까이 지금 소비자들께서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 이제 저희가 계도 기간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에 어떤 내용들을 추진했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 연말에 국정감사에도 이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소비기한 제도 도입하는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식품 폐기도 감소하고 소비자한테 섭취기한에 대한 명확한 정보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럼 실제로 그러면 섭취기한이 많이 늘었느냐라고 이제 하셨을 때, 그 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기한을 연장한 제품은 한 3.3% 정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 여기 지금 영업자도 계시지만
이건 이제 품질하고 안전하고 직결된, 그럼 사실 회사의 존폐랑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 막 기한을 이렇게 늘리시는 건 아니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유통도 해보시고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 이신 게 지금 산업계 입장이십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작년에 그게 이제 기한을 연장한 비율이 낮아서 그걸 이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 아까 그 100대 기업 중에 저희 이제 분과라 하면 이제 식품 특성별로 분과를 나눴고, 이제 분과별로 이제 좀 기한을 먼저 선도적으로 연장한 품목들이 있으면 그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다른 업체들도 같이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나온 결과물이 최근에 제가 8월 달에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는데, 참고값은 참고값대로 이제 정보를 드리고, 유사 제품 비교를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7가지 항목. 이걸 이제 기획 완료해서 연장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지금 저희가 식품안전나라에 비공개, 그러니까 비공개라 하면 이게 이제 영업자 그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사실 아무나 접근하시는 건 아니고 영업자들만 로그인해서 접근하도록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제 더 추가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고, 조금 이제 미진한 업체들은 실제로 이제 간담회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태 조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7월 기준이죠. 7월 기준에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러면 연장을 하셨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3.3%는 연말이었는데 지금 8월 기준, 죄송합니다. 7월이 아니라 8월입니다. 8월 기준으로 한 20% 정도 연장한 제품들이 있고, 이제 업체 사정을 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쭤보니 그동안에 우리는 거의 품질 안전 한계 기간에 육박하게끔 무늬만 유통기한이었지 실제 내용은 소비기한이라는 제품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맥시멈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제품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제품들도 다 새로 연장한 제품들하고 통계를 내보니 한 60% 정도가 그게 해당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했고, 이제 나머지 40%는 지금 이제 또 어떤 정도인지를 검토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시 기준은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 표시는 저희가 제조일자,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요 3가지를 운영하고, 뭐 자연상태는 포장일자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의 소비기한 한 90%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품질유지기한은 소비기한하고 선택하는, 그러니까 소비기한이 원래 표시 대상인데 품질유지기한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품질유지기한 제품을 제외하면 한 80% 정도는 다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되는 대상이고, 표시 방법은 3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날짜를 딱 직관적으로 표시하시든지, 아니면 제조일로부터 며칠, 몇 개월, 몇 년으로 표시하시는데, 그럼 제조일이 당연히 따로 있으셔야 되겠죠. 없으면 이건 소비기한 미표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보 표시면에 날짜를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날짜가 있는 위치를 정보 표시면에 표기하고 해당 위치에 가면 그 날짜가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포장지를 저희가 미리 제작해 두고 매일매일 제조할 때 날짜가 바뀌니까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3번을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 포장 같은 경우는 가장 짧게. 그리고 올해 이제 계도 기간 끝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인데, 올해도 그럼 남아있는 포장지는 사용할 수 있느냐? 동일하게 관할 관청 승인하에 스티커 처리해서 사용 가능하신데, 그럼 그걸 이제 무한대로 사용할 거냐? 한 10년 앞으로도. 그건 좀 영업자께서 이제 다 소진이 되면 빨리 이제 교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닌 제품인데 굳이 소비기한을 표시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게 원래 표시 대상이 아닌데 표시하는 순간 그 기한을 넘겨서 판매하거나 진열하거나 보관하거나 영업에 이용하면 안 되니까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가 제조업체들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수입품 원료로 쓰실 때 참고하셔야 되는데, 수입품은 그 나라에서 표시한 그대로 이제
그 나라 수출국 언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유형에 따라서 아까 저희가 표시 대상이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그 유형에 해당하면 한글 표시사항으로는 소비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개념상으로는 베스트 비포나 뭐 품질 유지 기한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형에 따라서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고, OEM 제품은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까지 첨부해서 설정해서 들어온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행정처분은 사실 그 날짜에 관해서는 다른 표시사항들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과하거나 변조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처분이 좀 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주 하시는 질의응답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앞으로 한 뭐 1년, 2년까지도 남아있는 포장지 스티커로 수정 가능하시고, 이 스티커 수정도 유통기한이라는 문구를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건 가능하고, 날짜를 수정하는 건 절대 가능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채소 판매 단위 말고 안에 들어있는 내포장, 개별 포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유통기한도 수정해야 되냐고 이제 질문하시면, 그것도 이제 유통기한이라는 용어가 아예 법에서 사라졌으니까 또 수정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상태 식품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마찬가지고, 난 그동안에 품질 유지 기한을 표시해왔는데 소비기한으로 바꿔야 되냐 하는 질문도 자주 하시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품질 유지 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품질 유지 기한 하셔도 되고 소비 기한으로 바꾸셔도 되고, 다만 이제 품질 유지 기한 기한을 경과해서 판매한다고 해도 그게 처분 사항은 아니신데, 소비 기한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도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소비 기한을 이제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으십니다만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명칭을 바꾸고 날짜는 그대로 간다면 품목 제조 보고는 변경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이제 기한을 연장한다 그러면 이거는 품목 제조 보고 변경 보고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6번 질문도 참 많이 하시는데, 이게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모든 책임이 마치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인식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원인 조사를 하고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 원인 제공자가 누구한테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책임이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기한 얘기는 사실은 2교시, 3교시에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그냥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지금 기한 이제 연장하는 내용들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 최근에 이제 그래서 소비기한 말고 저희 식품 표시 광고 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동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에 따른 하위 고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이제 개정한 사항들만 그냥 몇 개만 이제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뭐 과징금 이런 거는 뭐 좋은 내용 하니까 넘어가고, 시행규칙 보면 아래에 예전에 이제 소주 제품이었는데 제로라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정보 표시면을 겹치게 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제 크게 광고는 부각되어서 잘 될지 모르겠으나 소비자한테 보이는 건 그 제로라는 제품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문구가 그 안에 있는 정보 표시면에 있는 그 내용들이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잘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걸 이제 교묘하게 영업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규정에 아예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부당한 광고 같은 경우는 행정 처분에 나갈 때까지 그 행정 사항이니까 기간이 조금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도 광고를 해서 그에 따른 또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좀 부당한, 그것도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행정 처분을 받으면 바로 광고는 중지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고, 최근에 이제 저희 그 표시 기준 그 고시가 이제 따끈따끈합니다. 7월 달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거 슈링크플레이션 때문에 7월 정도에 뭐 기재부랑 다른 여러 부처가 모여서 이제 불공정하게 이제 내용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표시하게끔 아예 고시가 개정이 되었고, 그것도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근데 당연히 이제 예외 사유들은 있습니다. 단위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내용량 변경 비율이 뭐 되게 미미하거나 이런 제품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이제 무당, 무가당 제품들이 저희가 무당 제품들 굉장히 요즘 많이 유행하고 사실 요즘 식품업계에 가장 핫한 트렌드입니다. 이 무당 제품들이. 근데 사실 당류는 이제 설탕이나 이런 것들 사용 안 하셨는데 감미료로 대체되다 보니까 사실 열량은 그대로인 거에 대한 소비자의 이제 그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감미료를 넣었다라고 하면 감미료 넣은 사실하고 열량하고를 표시하게끔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요거는 26년부터 시행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글자 크기도 표시를 이제 글자 크기를 키웠고요. 그리고 이게 영유아 섭취 대상 제품이 공전에서 그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그럼 영유아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는 제품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표현이 뭐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없어서 시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하는 식품은 그런 제품이라고 그냥 제품에다가 딱 표시해라 라고 명확히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뭐 표시 기준 상에서 약간 저희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은 조정을 했고 뭐 천연색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필수 지방산 3종이 영양 성분이 추가가 됐는데 아예 허용 오차 범위가 없어서 추가가 됐고 그리고 식품 표시 기준이 원래 식품 공전에서 비롯된 기준이다 보니까 식품 공전이나 첨가물 공전이 개정이 되면 이제 반영이 저희가 이제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당고시가 중요한데요. 이제 한약 처방명이 저희가 표시 못하게 되어 있는 게 뭐 공진단, 경옥고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요건 이제 한 글자 정도로만 바꾸셔서 아니면 모음만 하나 살짝 바꾸셔서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이거를 이제 제형까지 포함해서 좀 부당한 표시 광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시험 검사 성적서를 저희가 올리는 건 그 전에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 시험 검사 성적이 적절한 그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올려가지고 마치 우리 제품만 뭐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강조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그냥 그 성적서를 이렇게 딱 어떤 부분만 발췌해서 딱 강조하는 건 안 되고 성적서만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건조하게 그거만 올리는 거는 허용이 가능한 걸로 개정이 됐고요. 세 번째가 사실 중요한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마치 우리 제품에만 들어있지 않은 것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다른 회사 제품보다 강조하는 걸로 해서 부당하다고 봤는데 근데 내가 실제로 첨가물을 사용 안 한 게 사실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좀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이제 산업계 의견들이 있으셨고 그걸 이제 수용해서 이런 게 이제 무표시, 프리표시 중에서 허용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4가지에 한해서만 되었습니다. 그게 첨가물이 사용 기준에 사용해도 되는데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무첨가, 그러니까 뭐 첨가물, 무첨가물 표시 이런 게 아니라 첨가물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소르빈산 무첨가 이렇게 명확히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좋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이건 이제 소비자 안전하고 직결하는 문제다 보니까 실제로 넣으신 게 아닌 게 맞다면 표시가 가능하시다. 그리고 대체 식품 그리고 카페인 같은 경우도 다류에 한해서입니다. 이것도 다류에 한해서인데 애초에 다류를 그 원재료 사용하는 식물 자체에 카페인이 안 들어있는 게 맞다면 나는 나중에 원래 식물에도 없고 최종 제품에도 발생하지 않고 첨가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최종 제품에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다면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개정사항은 빠르게 말씀드렸고 올해 시행되는 내용들만 요약했고요.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저희가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영업자들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아니죠. 올해에 그 이제 표시사항 항목별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뭐 표시 기준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제 항목별로 지금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나라에 식품 표시 광고 내용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아까 소비기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식품 표시 FAQ도 있고 그 표시봇이라고 실제로 표시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소비기한 누리집은 아까 설명드렸고, 요거 지금 설정 참고값을 다이렉트로 저희가 검색이 용이하게끔 소비기한 연구센터, 그러니까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들어있는 소속되어 있는 소비기한 연구센터에서 요 페이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검색이 바로바로 가능하게끔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유사제품 비교를 위한 7가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의 우리회사 안전관리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요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식약처 식품기준과 김혜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과 설정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소비기한 관련해서 저희 식약처에서도 이 소비기한 관련된 내용이 좀 여러 법에 있고 또 규정에도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비기한 설정 기준 및 방법 해서 실제로 이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비기한 설정 관련해서 Q&A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기한이라고 하면 표시기준에도 이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예전의 유통기한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이 표시 기준에서 또 마찬가지로 소비기한과 품질 유지기한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식품위생법에서는 품목제조 보고할 때 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 사유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이 소비기한 설정 기준이죠. 그래서 이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비기한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제조 또 변경하실 때도 연장할 경우에는 소비기한에 대해서 그 연장 사유서를 또 내셔야 되고,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를 내야 하는데, 그 대상이 지금 여기 단서에 보시면 주문자 상표 부착 수입식품 등만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요새 수입식품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수입식품 그 수입업자가 이 소비기한을 설정하고 싶다라고 해서 민원을 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수입업자는 소비기한 설정 대상 영업자가 아닙니다. 수입업자 중에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수입식품 등을 하는 그런 영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표시 대상, 이 표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소비기한 표시 대상, 그러니까 소비기한을 표시해야지 그 소비기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식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개급소는 소비기한 쓰지 않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적개급소가 좀 체인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 적개급소의 그 영업자분들도 소비기한 어떻게 산출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적개급 영업자도 소비기한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표시 방법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위치하고 어떻게 표시하라는 내용을 표시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인데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다 아시겠지만 식품에 대한 기준 규격을 갖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보시면 그 제2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에 이렇게 보존 및 유통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및 유통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안에 보시면 어떻게 보존 유통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소비기한의 설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품 공전에 있는 소비기한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비기한 설정 영업자는 어떤 영업자들이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설정은 어떻게 할 건지, 누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저희 식품공전의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좀 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소비기한 설정하시는 영업자는 제조가공업 영업자,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이랑 즉석판매 해당이 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이렇게 축산물 가공업자, 식육 즉석판매가공업, 그리고 식육 포장처리업, 식육 판매업, 식용란, 수입 판매업 영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자 중에서는 이제 주문자 상표 부착하시는 그분들은 수입 신고하실 때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 외에 수입업자 중에서 수입 냉장식품 중 보존 유통온도가 국내와 상이한 경우, 외국에서는 저희 국내는 냉장식품 하면 0에서 10도인데 외국은 그렇게 온도가 저희랑 똑같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수입할 때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그 수출국, 외국에서 제조자가 정한 소비기한 내에서 별도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만 수입업자 중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시는 거고요. 그 외에는 수입업자는 외국에서 설정한 그 소비기한을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소비기한을 그러면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식품공정에서 기본적인 걸 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은 해당 제품의 포장 재질, 그리고 보존 조건, 제조 방법, 원료 배합 비율, 이게 다 제품의 특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상 이 제품의 특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식품공전에서 기준 규격을 적용할 때 식품 유형으로 하고 있죠. 근데 식품 유형에서는 제품에 대한 그 내부적인 거, 뭐 원료라든지 제조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뭐 이 제조에서 어떻게 먹을 것이고 누가 먹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만 분류를 하는 거고, 그 외에 보존 및 유통 관련해서는 소비기한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소비기한 설정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을 다 고려해서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기한을 산출할 때에는 포장 완료 시점, 그러니까 포장이라는 것을 이제 최종 공정이라고 본 거죠. 근데 만약에 포장 이후에 제조 공정이 있다면 그것은 최종 공정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캡슐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나 성형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달걀은 산란일자를 소비기한 산출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동에서 출고하는 냉동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식품공전에서 원래 식품공전의 보존 및 유통 기준의 제일 기본적인 원칙은 냉동 제품은 냉동 온도에서 보존해야 되고 냉장 제품은 냉장에서만 보존해야 되는데, 그 냉동 제품 중에서 해동을 해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그 몇 가지 식품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거의 좀 완화돼서 이게 교체가 완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냉동 제품이 냉동으로 유통돼야 되는데 그 단서 때문에 해동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냉동 제품은 해동 시점으로부터의 소비기한을 따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비기한 설정할 때 선물 세트 같이 소비기한 상이한 것은 그 제일 짧은 걸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물 세트라든지 단순 절단, 그 다음에 식품 등을 이용한 단순 결착, 이런 것들이 바로 그냥 같이 모아놨을 뿐이고 그냥 단순히 절단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 원료 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은 것은 소비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원료 제품의 소비기한을 최종 제품의 소비기한으로 정해야 합니다.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포장육 같은 경우에 포장육 절단해서 또 판매하시잖아요. 그럴 때 소비기한을 내가 절단해서 포장한 날로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원물의 소비기한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개념으로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소분하는 원료 제품의 소비기한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저희 식품공전에서 소비기한과 관련해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이제 소비기한 설정할 때 설정 실험도 해야 되고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누가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식품, 식품 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이라는 고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공정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진짜 이거는 소비기한만을 위한 고시이기 때문에 이 소비기한 설정 기준에 그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기한 설정 기준의 큰 원칙은 소비기한은 비교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 설정 실험이 원칙입니다. 설정 실험이 원칙인데 설정 실험을 하실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외로 설정 실험을 하지 않고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이 이제 식품 유형이나 성상,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 그리고 보존 유통 온도, 유통 유처리 여부, 살멸균 방법이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거는 살멸균 여부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뒤에 또 나오겠는데 뭐 살균 할 때 보통 가열살균 하시는데 가열살균 하지 않고 주정 처리를 했다던가 산처리 했다던가 하는 그런 것도 살균의 방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주정 처리한 거는 주정 처리한 것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소비기한 설정 기준도 고시입니다. 고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강제성이 있는 규정에 이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라는 것이 식품이 워낙 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료도 다양하고 제형도 다양하고 제조 방법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고시로 강제성을 쓸 수 없어서 저희가 이 소비기한 설정 실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기한 설정 실험 가이드라인은 제목부터가 설정 실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설정 기준에서는 설정 실험이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 세부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설정 기준입니다. 이 설정 기준은 식약처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목적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 법률에서 소비기한에 대해서 소비기한 설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고시에서 실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실험에 대한 것이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 보시면 저희 가이드라인은 아까 전 시간에 말씀해 주신 그 저희 식약처 홈페이지나 식품안전나라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그 서두에 보시면 분명히 이 목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이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에서 정하는 소비기한 설정 시 실험 지표, 실험 시 저장 조건, 그리고 실험 결과 보고서 작성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목적이 규제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보 제공이기 때문에 영업자들께서 내지는 시군구에서 실제로 이 품목 제조 보고 받으실 때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도 같이 받으시고 그때 검토를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 가이드라인에 좀 일부가 맞지 않아서 이게 뭐 꼭 따라야 돼서 강제성이 있는 거냐라고 하시면 이건 저희가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기한 설정 기준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소비기한 설정 기준 이 책에도인데요. 뭐 먼저 이것도 고시기 때문에 이 목적이 뭐고 그리고 용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기한 설정 기준 일반 원칙 해서 소비기한을 누가 설정하는 사람은 설정의 주체는 누구이냐. 그리고 실험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럼 모두가 실험을 해야 되냐. 내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이제 위탁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수행 가능한 기간이 어디인지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기한 설정 방법에 대한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소비기한 설정 실험과 관련돼서 좀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3장의 실험 계획, 그 다음에 설정 실험의 지표, 저장 조건이나 실험 방법, 그리고 결과 보고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4장에서는 설정 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실험이 원칙이지만 원칙에 따른 실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첫 번째로 알고 있는 게 지금 권장 소비기한 관련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소비기한이 표시가 돼야지 설정을 하는 거지,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표시, 소비기한 표시를 생략하는 것은 제외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제품 비교가 있고요. 여기에 언급 안 돼 있는데 이제 저희 국내외 학술지의 논문이라든지 정부기관의 보고서, 그리고 한국식품산업협회나 그리고 동업자조합 등의 보고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정 주체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설정 방법. 사실은 저는 이 설정 기준 중에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설정 방법에서 보시면 식품의 포장 재질하고 보존 조건, 제조 방법, 원료 배합 비율 등 제품의 특성, 그리고 냉장, 냉동 보존 등 유통 실정, 제품의 특성과 제품을 만들고 난 후에 유통 실정을 고려해서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는 설정된 품질 안전 기한 내에서, 그러니까 품질 안전 한계 기한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해야 나오는 품질 안전 나오는 값입니다. 그래서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품질 안전 한계 기한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실험은 이론이잖아요. 실험실 값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유통하는 식품은 현실에서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구한 그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 절대적으로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그 품질 안전 한계 기간 내에서 실제의 유통 조건을 고려해서 이때 들어가는 개념이 저희 안전계수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유통 조건을 고려해서 유통 중에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설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좀 잘 이렇게 간과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기한 설정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못하는 경우에 이제 생략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권장 소비기한 이내로 설정하는 경우, 소비기한 표시를 생략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많이 활용하시는 유사제품 비교, 그 외에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된 학술지 등재 논문, 그 다음에 정부기관의 보고서, 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는 경우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략하실 때에는 품목제조 보고 하실 때 그 설정 사유서에 제품의 원료나 보존 특성, 그리고 실험 생략 사유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장 소비기한 활용하실 때 이렇게 권장 소비기한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거 이제 비교하는 건데요. 식품 유형 비교하실 때는 식품 유형뿐만이 아니라 정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체적인 종류까지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상은 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아니라 얘가 분말이냐 건조물이냐 고체식품이냐 이런 성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까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 포장 재질에 대한 내용이 간혹 저희한테 의견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여기 포장 재질에 저희가 분류를 뭐 PPP, PVC 뭐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종이재, 합성수지재, 병, 금속캔, 파우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플라스틱 계열은 이게 P든 PT든 PP든 다 합성수지재잖아요. 그래서 그건 하나로 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포장 재질만 동일하면 안 되고 포장 방법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공 포장을 했는지, 뭐 그 가스 치환 포장을 했는지 에 대해서 뭐 그런 포장 방법도 동일해야 되고요. 그 외에 보존 및 유통 온도와 보존료 사용 여부, 유통 처리, 살균, 아까 말씀드렸던 여부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시고요. 이렇게 다 비교해서 식품 유형 같은 경우에 그냥 과자가 아니라 스낵 과자까지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비교하신 다음에는 종합적으로 내 제품이 어떤 제품인데 이 내 제품과 유사한 기존 유통 제품과 비교를 했더니 비교했더니 동일하더라. 그래서 그 제품의 소비기한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의견을 달아서 설정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기한 참고값 관련 내용인데요. 이 소비기한 참고값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식품산업협회에서
관련된 연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이제 누리집에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는 이 소비기한 창고값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저희 104개 유형과 884개 품목에 대해서 다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기한 안내서 확인하시는 방법은 소비기한 창고값이 들어있는 그 책이 이제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라고 해서 저희 누리집에 지금 저희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누리집에 소비기한 밑에 보시면 교육 홍보 밑에 이렇게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라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저희 식품 안전나라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풀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봤더니 풀본이 그 용량이 500메가가 넘고요. 전체 페이지가 9,4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전체를 알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난 전체는 양이 너무 많아서 필요 없고 내 품목만 보시겠다라고 하면 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지금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창고값 찾아보기 해서 여기 보시면 식품군, 식품 유형 해서 품목별로 지금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부 파일에서 해당되는 품목만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기한 창고값 활용하실 때도 어떤 거랑 비교했는지 이렇게 설정 사유서에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희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설정 기준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설정 실험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설정 기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을 먼저 구하고 유통 실정을 고려해서 보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표 조금 그림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가 제조일자로부터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품질이 계속 유지되다가 떨어지는 순간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품질하고 안전을 보면 사실은 안전은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거고 품질은 안전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조금 더 나은 품질을 얘기할 때 품질을 저희가 언급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보시면 품질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떨어지죠. 근데 이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은 말 그대로 품질이 유지되는 최대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품질 변화가 시작될 때 이때가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고 점점 더 이게 값이 떨어지면서 부패가 시작되면 그때는 이제 안전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거는 품질 안전 한계 기간. 이거는 실험실 값이기 때문에 유통 중에는 달라질 수 있어요. 유통 중에 잠깐의 실험실에서는 항온항습기에다가 놓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와 습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게 오락내락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비자가 장 보는 것도 장 봐서 사서 집에 가는 동안에 그 온도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온도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진을 조금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진을 주는데 그 전에 저희 유통기한일 때는 안전개수 마진이 더 작았고 마진으로 보면 더 컸다고 볼 수도 있겠죠. 소비기한을 더 이제 품질 안전 한계 기한에 가깝게 주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질 안전 한계 기한 이것은 저희가 설정 기준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이 안전 개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실제 유통되는 제품의 소비 기한은 롯들별로 내부적 요인 그리고 외부적 요인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 개수가 필요하고 저희가 이 안전 개수에 대해서 그전에는 이 소비 기한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는 사실상 안전 개수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실제로 영업자들이 설정 실험을 하실 때도 0.7 많이 하시는 분은 0.8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소비기한 도입 이후에 이제 정책 연구를 하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창고값 설정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계수 고려할 때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 이렇게 고려해서 내부 요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식품 만들 때 자체에 대한 것 그리고 외부적 요인은 이제 다 만들고 포장하고 보관할 때 그리고 소비자 취급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안전계수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안전계수를 적용하게 되면 소비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 기간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론 칩값보다 작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치화한 게 안전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계수는 냉동이나 멸균 제품 같은 경우, 멸균 제품은 1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품질 안전 한계 기한 딱 그 값으로 소비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냉동 제품은 0.97. 그렇지만 이렇게 pH나 수분 활성도에 따라서 수치가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마진을 많이 줘서 소비 기한을 짧게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전계수 관련된 표인데요. 이거 내용은 다 저희 소비기한 설정 실험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이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면 그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다운받아서 보시면 세부적으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기한 설정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팩터를 고려해서 저희가 소비기한 참고값 할 때 만들었고, 저희 뭐 소비기한 참고값은 뒤에서 저희 산업협회에서 실제로 지금 저희 산업 그 참고값을 이제 산출하고 계시는 곳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Q&A에 있는 내용은 제가 앞에 규정 설명드리면서 저희 계속 많이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로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소비기한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재욱이라고 합니다. 아까 앞서서 연구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는데 그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 지금 공개된 거 거의 10,000페이지에 가까운 거 있다고 하셨죠? 예, 그걸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고요. 제가 이 내용 자체는 실제로 소비기한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뒤에 보시면은 실제 몇몇 제품들을 예시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걸 잠깐 먼저 설명을 하고 드릴게요. 2021년 8월에 법이 공포가 됐죠. 공포가 되고 이제 23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은 시행은 2023년부터 됐죠. 그러면서 법이 공포가 되면서 이제 제조하신 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혼란에 빠지셨을 거예요. 과연 기존의 유통기한을 어떻게 소비기한으로 바꿀 건지. 그래서 이제 2022년부터 식약처에서 이렇게 소비기한 설정에 관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 공전에 약 289개 정도의 식품 유형이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것, 또 그 제조 일자를 표시하는 것, 품질 유지 기한 또는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날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해야 될 게 약 22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220개 중에서 200개 식품 유형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4년에 걸쳐서 200개 식품 유형을 각각 나눠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유형이지만 그 안에 품목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빵류 하면은 빵도 종류가 되게 많죠. 단팥빵도 있고 뭐 케이크도 있고 생디도 있고 서로 품질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유형당 평균적으로 약 10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0개 식품 유형에 곱하기 10 해서 2,000개 품목 정도를 저희가 예정을 하고 지금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려면 대상 유형 선정하고 품목도 선정하고, 그리고 뒤에 아까 잠깐 또 말씀하셨지만 안전계수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그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저희가 먼저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소비기한을 직접 산출하신다 하다면 제일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품질 안전 지표를 먼저 선정하는 겁니다. 품질 안전 지표를 선정을 하고 그 지표에 따라서 품질 안전 한계 기준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저장 실험을 하면서 결국은 산출을 해내는 게 바로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라는 걸 산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드렸던 이 안전계수를 품질 안전 한계 기간에 곱하면 그때는 그게 바로 이 소비기한으로 산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인 다 그림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요. 안에 들어가면은 조금 복잡하게 실험도 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아주 복잡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씩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품질 안전 지표입니다. 품질 안전 지표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제품을 우리가 유통하는 동안에 각각의 유통 조건에서 유통을 하다 보면 시간이 계속 지나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품질은 계속 변화를 할 거예요. 처음에 공장에서 막 만들어진 거에서 어떤 경우에는 품질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경우도 생기겠죠. 뭐 발효를 한다든지 그렇다 치면 사람들한테 더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열화라는 걸 통해서 품질은 점점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품질 안전 지표라는 건 이 점점 나빠지는 품질을 과연 우리가 어떤 걸 측정을 해야 되냐, 그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 공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준 규격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수분이 있고 미생물이 있고 기타 이화학적인 항목들 또는 미생물학적인 항목들, 또 관능적인 측면들, 이런 측면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품질 안전 지표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품질 안전 지표를 그냥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원재료에 따른 지표 설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동물성 식품을 주로 만들었다, 또는 동물성 식품이 꽤 들어있다 하는 경우에는, 동물성 식품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꽤 갖고 있잖아요. 단백질이라는 애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는 뭐 미생물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얘들이 이제 작은 분자들로 다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휘발성 염기 질소라는 게 생성이 돼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육제품들 이렇게 많이 핸들링 하시는 분들은 그 휘발성 염기 질소라는 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지표로 잡기도 하고요. 근데 지표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얘가 과연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우리가 눈에 띄게 알아낼 수 있는 지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조 방법에 따른 특성이 있죠.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열을 하기도 하고, 프라잉을 하기도 하고, 뭐 발효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에 따라서도 식품의 원재료에서부터 그 식품이 최종 가공식품에서 가서 품질이 특성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탕 처리를 했다. 그럼 이제 기름에 튀기는 거잖아요. 그럼 기름에 산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산가를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 제조 방법에 따른 지표를 또 설정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최종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의 최종 특성이 있죠. 얘가 뭐 만들어 놨더니 흡습성이 굉장히 강한 애다. 그럼 이제 수분도 측정을 해봐야 되겠고, 또는 제조는 과정 중에서 탄산가스를 주입을 했다. 탄산이 날아가 버리면 이게 제품 자체의 그 품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탄산가스를 측정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관능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이 어떤 품질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조하시는 분들 이제 소비자들한테 물건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소비자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관능적인 측면,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 또 뭐 냄새라든지, 또 먹는 것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장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죠.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를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먹는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외관을 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뭐 색깔이 변했다, 또는 뭐 침전이 좀 과하게 생겼다, 또는 표면이 너무 좀 지나치게 건조해서 균열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것도 점수화를 합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좀 고려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표를 설정을 했으면 실제로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표에 따른 실험은, 사실은 지표 자체가 이제 가장 좋은 건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걸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식품 공전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제가 되게 많이 쓰거든요. 만약에 지표를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규격 항목으로 그대로 사용을 했다 하면은 식품 공전에 아주 친절하게 실험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괜찮죠. 근데 만약에 식품 공전에 실험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제 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공정시험법이 있거든요. AOAC나 뭐 이런 시험 방법들 저희가 준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공전 규격은 이제 강제법이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증 규격들이 있죠. KS라든지 또는 국방 품질 규격, 또는 뭐 전통식품 표준 규격, 그런 인증 규격들이 있거든요. 이런 규격들에 나와 있는 실험 방법들을 저희가 준용을 하기도 하고요. 거기도 없으면 제가 논문을 다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헌 자료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준이 이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희가 설정한 지표가 실험을 쭉 했을 때 과연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기준입니다. 이 기준도 역시 이제 식품 공전의 규격이 정해져 있다 하면 그걸 따르는 게 제일 좋죠. 그 외에는 비슷하게 뭐 외국의 규격 또는 다른 인증 표준의 규격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보도 제품에 대한 정보도 얻었고, 그다음에 지표에 따른 그러니까 지표도 설정을 했고 지표에 따른 규격도 설정을 했다 하면은 이제 저장을 하고 꺼내서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건 저희가 실제로 사용했던 식품 유형별로 저희가 품질 안전 지표를 설정한 예시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과자로 빵류, 떡류에서 과자는 수분, 뭐 미생물류, 그리고 물리적인 관능적인 측면에서 성상이라든지 물속이라든지 곰팡이를 측정을 한다 이렇게 해놨지만 요 지표는요 이게 딱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 제품의 특성에 맞는 걸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않게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이건 그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두 다 100%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제품의 품질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반드시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해 봤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게 저기 책자에 있을 거니까 그 책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처음 딱 가져와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식품공전의 공통규격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것들 있죠. 그거하고 지표에 대한 실험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최초 값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제품의 특성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화학 실험 기본 항목으로 pH하고 수분 활성도를 측정을 해요. 이게 이제 안전계수 산출하는데 이 두 가지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pH를 측정하는 이유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미생물 같은 경우에 미생물의 생육의 pH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pH 4.6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일반 미생물이나 이런 애들 굉장히 잘 자라는 거고 4.6 이하가 되면 일반 미생물 자라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수분 활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 활성도는 일반의 식품이 갖고 있는 수분의 함량하고는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상대 습도 얘기를 하죠.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장마 때 오늘 습도가 뭐 98%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습도가 98%라고 해도 공기 중에 뭐 98%가 물로 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기 중에 수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양의 98%가 수분이 꽉 차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분 활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 활성도는 가장 높은 값이 1이에요. 1을 기준으로 0.97 정도가 되면 미생물이 가장 잘 자랍니다. 근데 0.92, 0.90 정도가 되면 일반 미생물들은 거의 잘 못 자라요. 그 0.8 정도 부근으로 가면은 이제 효모 이런 애들이 잘 못 자라고 0.7 정도 부근이 되면 곰팡이도 잘 못 자랍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이제 식품에 미치는 식품 내 위생상에 또는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산가라든지 휘발성 염기 질소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요. 특히 이제 알 가공품 같은 경우에 이제 전란액 같은 경우에 그 전란액이나 또는 뭐 흔히 말하는 계란 이런 것들은 뭐 난황계수나 난백계수 같은 것을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얘를 저장을 하는데 이따 온도 조건은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얘를 언제 꺼내서 실험을 하지 이런 어떤 주기로 실험을 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드실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했던 애들은 거의 대부분 유통기한이 기존에 설정이 되어 있던 친구들이죠. 그런 품목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그런 애들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을 100으로 잡고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가져왔을 때 0타임에 지표에 대한 거 또 그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거 기타 필요한 실험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제시한 기한의 75%가 되는 시점에 실험을 한번 합니다. 지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초기에 그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실험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죠. 그래서 75%부터 해가지고 125% 단위로 200%까지 실험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더 길게 해도 무방할 거예요.
무방한데 기존의 소비 기한의 2배 이상 늘어나는 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 사실은 자원의 한계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실험도 실험이지만은 이게 200%까지 가는데 모든 실험구가 한 7번 정도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초에 0타입 때 7번 정도 사용할 시료를 먼저 모두 다 같이 넣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험에 소요되는 완포장된 실험 개체 각 품목별 개수가 80개에서 9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로트에서 한 날 생산된 걸 한 서너 시간 내에 저희 실험실로 가져와서 바로 생산하자마자 제가 가져오거든요. 가져와서 8, 90개 정도를 모두 다 항우당스게 모두 다 같이 집어넣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실험의 인터벌에서 필요한 개수만큼 꺼내가지고 이제 지표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개만 하는 것 같으면 괜찮죠. 괜찮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개수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서 저희는 200%까지만 했고요. 만약에 신규 제품이다. 여러분들 이제 신규 제품을 만약에 개발을 하신다. 근데 소비 기한을 측정을 직접 해보셔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험이 기본이잖아요. 유사 제품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유사 제품 비교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에는 1번으로 과연 우리 제품의 예상되는 소비 기한이 얼마인지를 먼저 예상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나 정말 모르겠어 하면은 이 인터벌을 굉장히 줄여가지고 해보셔야 되겠죠. 사실 25%라는 건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 가장 합리적인 인터벌이 이 정도 되겠다라고 저희가 설정을 하고 한 거지. 이건 이제 만약에 직접 실험을 하신다 하시면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7일, 10일, 뭐 3일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은 한 10%씩 가능하시다면 뭐 3시간, 4시간에 한 번씩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상 소비 기한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부분은 내 제품에 대한 내용을 제일 잘 아실 거니 그 인터벌을 알아서 설정하셔야 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내가 조금 더 소비 기한을 정밀하게 해야 되겠다. 나는 130%도 괜찮다 하면은 뒤를 좀 더 촘촘하게 하셔도 되죠. 대신에 생각을 하셔야 될 건 그 뒤에까지 예상을 하셔서 필요한 시료의 개수가 다 같이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언제 실험이 끝나자? 우리 이제 지표 설정을 했죠. 지표에 대한 한계 기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같이 집어넣고 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 시간에 맞춰서 그 시료들을 꺼내가지고 지표에 대한 실험을 하는데 지표에 대한 실험을 해서 결과값이 나오고 만약에 내가 설정한 지표에 대한 기준을 초과를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이 다 끝나는 겁니다. 뒤에는 할 필요가 없죠. 지표에 대한 그 기준을 초과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표가 한 개가 아니죠. 보통 막 3개, 4개, 많으면 5개까지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관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단 한 개라도 한계 기준을 넘어가면 이제 모든 실험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50%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때 품질 안전 한계 기준을 초과한 값이 나왔다. 자, 그러면 150%는 한계 기준을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25%가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 되는 겁니다. 뒤에 설명드릴 이제 안전 계수를 가지고 요 품질 안전 한계 기간에 곱하면 이제 소비 기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어느 조건에서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느냐? 지금 식품 공전을 보시면 유통하는 온도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상온, 실온, 냉장, 냉동. 여러분들 뭐 제조하시는 이런 제품들 반드시 이 4개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온도 조건도 다음과 같이 상온은 15에서 25도, 실온은 1도에서 35도, 뭐 10도 이하, 또 영하 18도 이하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이 중에 반드시 유통온도를 하나를 설정을 하고 비교온도 하나를 반드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온도는 자, 우리 상온 유통 제품 같은 경우는 레인지로 되어 있죠. 15에서 25도라고 되어 있으나 저는 기본이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이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유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를 잡습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유통온도에서 가장 높은 온도 하나. 그게 바로 유통온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온도예요. 이걸 가지고
한계 기간을 설정하는 데이터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비교 온도로 하게 돼 있어요. 비교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실제로 소비 기한을 산출하는 데는 실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는데 리퍼런스로 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온도는 2개를 설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가지 온도에 똑같이 시료를 한 날 한씩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냉장 유통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한계를 더 했어요. 아까 1교시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냉장 온도 조건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거든요. 10도면. 다른 외국 전부 5도, 높아야 7도, 8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어찌 될지 몰라서 제가 데이터를 좀 보려고 5도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뒤에 데이터가 있는데 5도하고 10도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그건 뭐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저희는 품목을 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시료 채취하고 시료 채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하시는 분들하고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서 이분들 제조 일자를 전부 맞춥니다. 그래갖고 저기 며칠 날 몇 시에 제품이 나오나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기다려요. 공장에 가서 이제 제품이 나오면 바로 받아가지고 시간 안에 저희가 정해진 유통 조건에 맞춰서 저희 연구소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제 뭐 접수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타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죠. 기본 실험들을. 그다음에 사실은 이분들하고 컨택을 할 때 제품의 정보를 먼저 요청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걸로 안전계수를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관 조건, 유통 조건 4가지 있는 거 어떤 건지, 그리고 식품의 원재료 아까 제 처음에 지표 설정할 때 말씀드렸죠. 식품의 원재료 뭔지, 그리고 포장 재질이 뭔지. 제가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ET 뭐 되게 여러 가지 써놨는데 포장 재질이 합성 수리제인지 또는 뭐 유리제인지 또는 금속제인지 등등을 또 여쭤봅니다. 이제 사실 이 포장 재질에서도 같은 합성 수리제지만 PE나 PPE가 특성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물론 안전계수 산출할 때는 똑같이 들어가지만은 서로 그 공기에 대한 투과성이라든지 뭐 수분의 뭐 투과성 이런 게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말씀드리긴 다른 데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 폴리에틸렌을 가장 쉽게 보는 데가 주방에 가면 왜 이 폴리글로 아니 뭐라 그러죠? 주방 장갑 많이 쓰시잖아요. 위생 장갑. 이게 거의 대부분 폴리에틸렌이거든요. 그 폴리에틸렌 장갑 끼고 아마 그 통닭 한번 드셔보시면 프라이드 통닭 드셔보시면 손에 기름 엄청 다 묻을 거예요. 한 마리 드셔보시면 그게 이제 기름에 대한 투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PP로 만든 거 그러지 않거든요. 이게 합성 수지제에 따라서 전부 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의 제조 공정, 특히 살균을 어떻게 했냐, 멸균을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계 산출하는 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분 활성도, pH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죠. 자, 안전계수는요. 사실 저희는 이제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라는 걸 도출을 했잖아요. 실험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까지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은 실험이라는 게 항상 100%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제품이라는 것도 항상 다 똑같지 않습니다. 노트별로 서로 제품의 특성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죠. 자, 거기에다가 제품이 원래 가지는 특성,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최소한의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안전 마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마진을 두기 위해서 이런 안전 계수라는 걸 제가 산출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원리적인 측면에서 PHF라고 하는 것은 potentially hazardous food라고 해서 잠재적으로 위험성 있는 식품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해산물 같은 거. 이게 굉장히 쉽게 상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또는 아까 pH, 또 수분 활성도 이런 거 말씀드렸죠. 또 보존료가 들어있는지. 보존료가 들어있으면 상당 부분 이 보존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보존료. 또 살균, 멸균했다. 이런 거. 또 외부적 요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포장 재질,
또 포장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건 뒤에 또 잠깐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관 온도라든지 또 장보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온도 이탈 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트에 갔다. 마트가 집에서 굉장히 가까우면 상관없죠. 근데 요새 또 소비자분들 굉장히 똑똑하셔가지고 일반적인 상온이나 실온 제품들 먼저 사고 계산하기 직전에 냉동 제품 사시잖아요. 자, 그렇게 사셔서 다 싸가지고 운전해서 집에 가서 냉장고, 냉동실로 들어가는데 최소한 30분 이상 시간이 지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짐 풀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로 왔어? 그러면 시간 더 늘어나겠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제가 안전계수를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안전계수가 1이 가장 높은 숫자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숫자를 조금씩 깎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모의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계수에 산출해내는 원칙들을 정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시면 사실 pH 또 수분 활성도 또는 살균 또는 살균을 어떻게 했는지 또 보존료가 들어있는지 또는 이제 저장성 향상 포장들 있죠. 레토르트라든지 뭐 치환 포장을 했다든지 또는 뭐 스마트 패키징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 또 저장 온도에 따라서 또 안전 계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예시가 있으니까 아까 여러분들 그 결정도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결정도에 따라서 점점 따라가시면 내 제품의 안전 계수가 뭔지 이렇게 산출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계속 점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검체를 가져와서 실험을 하고요. 자, 기본 항목은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이 모든 품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병원성 미생물, 수분 활성도, pH 이렇게 하게 되고요. 자, 첫 번째 제가 예시인데요. 얘는 이제 즉석 섭취식품입니다. 원재료명은 이렇고 밀봉 포장되어 있고 또 냉장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표는 이렇게 5가지를 잡았어요. 세균수부터 바실러스 세로우스, 관능 이렇게 5가지의 지표를 잡았고요. 품질한 한계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미생물의 대장균을 특히 봤더니 이제 0에서부터 저희가 200%까지 갔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근데 이제 미생물을 보시면 일반 미생물인데 벌써 15도씨에서 저장을 했던 것은 100% 기간에서 품질하는 한계 기준을 벌써 넘어갔죠. 그리고 자, 175%에서 저희가 유통온도인 10도씨의 시료들이 기준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5도에서 보관한 것 같은 경우는 200%에서도 기준을 넘지 않았죠. 그리고 황색포도상 구균이나 바실러스 세로스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0이었어요. 자, 그리고 관능도 자,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었죠. 여기 제가 바로 표시를 한 건 아까 여러분들 15도는 125%에서 지금 미생물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지표라도 넘어가면 제가 다른 실험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팸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자, 10도씨에서 175%에서 품질 안전 한계 기준이 초과를 했죠. 그러면 바로 직전 타임인 150%가 품질 안전 한계 기간으로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안전계수 산출한 내용을 보시면 얘가 이제 pH는 4.6 그래서 0.92 수분 활성도가 0.9 이상이기 때문에 0.92 그리고 뭐 나머지 포장이라든지 살균 여부 또 보존료 함유된 거 이런 것들을 따져봤더니 또 0.92 그리고 기타 외적 요건 온도 남용 해서 0.96 해서 이런 애들을 자 1에서 0.92 빼고 0.92 빼고 0.92 빼고 0.97, 0.96 점점 빼서 모두 합치면 1에서 이게 모두 요 값을 빼주면 0.69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의 최종적인 안전 계수는 0.69인 거고 아까 우리가 산출했던 72시간이라는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안전계수 0.69를 곱하면 49시간으로 소비 기한이 산출이 된 겁니다. 자, 얘는 김치 속인데요. 얘는 이제 특성이 이렇습니다. 일반 포장이고, 그리고 냉장 보관이에요. 얘도
이제 저장 온도는 3가지로 했고, 대장균, 바실로세우루스, 산도, 관능. 나머지 2가지는 저희가 그냥 측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지표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자,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0%에서 좀 들어있었어요. 김치속 같은 경우에 대장균 군 같은 애들이 꼭 대장균이 아니죠. 대장균 군은 또 따로 있으니까. 대장균 군 같은 애들이 어떤 살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발효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점점 얘가 발효가 일어나고 산도가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없어지죠. 얘는 뭐 아주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미생물, 유산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제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바실로세우루스도 최초에는 이제 좀 들어 있었는데 발효가 진행되면서 점점 없어지죠. 그리고 pH는 발효가 진행이 되니 당연히 이제 pH는 좀 떨어지겠고, 반대로 산도는 높아지겠죠. 산이 점점 좀 많이 생기니까요. 산도를 봤을 때 15도씨에서 보관한 것 같으면은 125%에서 기준을 넘어갔고, 이제 10도씨에서 보관한 건 역시 200%에서 넘어갔습니다. 이러면 이제 175%가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 되겠죠. 얘는 이제 성성이니까요. 그래서 175%인 26일이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 된 겁니다. 또 얘도 이제 안전기술을 산출을 동일한 방법으로 해보니 0.73이 나왔어요. 서로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 0.69하고 0.73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2개를 곱하니까 18일의 소비기한이 산출이 됐습니다. 자, 얘는 이제 떡이에요. 떡은 실온 보관이에요. 그리고 얘는 포장 방법 자체가 일반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기가 잘 유통되는 그런 포장인 겁니다. 그래서 세균수, 대장균, 수분, 관능 이렇게 4가지 지표를 잡았고요. 자, 저장 기간 동안에 세균수, 자, 지표의 설정 기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장균군 계속해서 없었고요. 그리고 수분도 역시 저희가 설정한 기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마지막 200%에서 그 관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관능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 200%에서 얘가 이제 기준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75%가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산출한 안전계수 0.79에서 3일의 안전계수가 산출이 됐습니다. 소비기한이 산출이 됐습니다. 자, 얘는 이제 막걸리예요. 탁주인데, 얘는 이제 기존의 소비기한이 90일짜리예요. 냉장 보관하는 거였고. 근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 탁주 같은 경우에는 출고될 때 발효하는 정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유통되는 막걸리들의 그 소비기한이 전부 다 길이가 다 다를 거예요. 그건 먼저 참고를 해서 들으시고요. 90일짜리고. 자, 얘는 대장균, 에탄올, 또 관능 이 3가지를 저희가 지표로 잡았습니다. 자, 저희가 지표로 잡은 대장균 처음부터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주류의 이제 그 주세법에 따라서 표시한 에탄올 함량의 퍼센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가운데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 기준을 넘지 않았죠. 알코올 도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리고 성상도 괜찮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얘는 이제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이 저희가 최종으로 한 200%까지 산출이 됐습니다. 이제 계속 더 했으면 더 됐을 수도 있겠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더 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계수가 0.89에서 곱하니 160일 해서 기존의 유통기한 90일짜리가 160일까지 늘었죠. 자, 얘는 과자입니다. 얘도 이제 실온이고 183일짜리예요. 그리고 세균수, 산가, 관능 이렇게 제가 지표로 잡았고요. 자, 세균수 변화 없었습니다. 얘가 이제 봐도 아마 그 수분 활성도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래서 세균이 자라기는 좀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산가도 유탕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가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올라가는 측면이 있긴, 높은 온도에서 올라가긴 했는데, 자, 그런데 얘도 이제 아까 그 떡처럼
마지막 관능에서 35도씨 마지막 관능 200%에서 됐고요. 그래서 이제 175%인 320일이 품질 안전 한계 기간으로 산출되고, 자, 얘는 이제 그 수분 활성도가 되게 낮잖아요. 0.8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계수 얘 부분의 계수로 사용하는 게 최대 높은 수준이 1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0.9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산출한 소비기한은 291일로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거의 뭐 석 달 이상, 넉 달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자, 저희가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식품 유형들을 소비기한을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늘어나요. 대부분 늘어나고, 물론 늘어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거하고 되게 유사한 것들도 있어요. 저희가 조금 더 정밀하게 이렇게 타이트한 기간으로 했으면은 조금 더 변화가 더 알 수 있었으나, 그건 이제 한계가 있는 얘기니까 대부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한 가지 유형에서도, 한 가지 동일한 제품에서도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품목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많은 회사에서 만드는 품목인데, 그 회사에 제가 뭐 가보지는 않았으나 어떤 위생 상태라든지 뭐 가공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로 동일한 유형의 제품이고 동일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소비기한을 늘리시려면 굉장히 위생적으로 잘 가공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안전계수를 높이는 방법은 가장 좋습니다. 가장 그 안전계수를 높이는 방법이. 자, 이렇게 실험을 만약에 직접 하셨다 하면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신규 제품이 나와서 직접 실험을 해서 소비기한을 내가 품목제조 보고할 때 같이 내셔야 되잖아요. 이때 하시려면 반드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건 사실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게끔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하셨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지금 저희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그리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고, 저희가 사실 이제 한참 전에 찾기 기능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라든지 원재료로서 찾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104개 유형, 884개 품목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아마 11월 말쯤 되면은 이제 150개 유형, 그래서 1200 품목 좀 넘게 아마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 연구가 마무리되거든요. 마무리가 되면은 200개 조금 넘는 유형에 2000개 넘는 품목들이 전부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요 품목들, 저희가 지금 모은 품목들이 2000개가 넘거든요. 그 품목 모으는데 되게 많이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아까 200%까지 실험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올해 말 내년까지 해서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요.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사실 이 과제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실 이제 요 실험을 하려면 온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항온항습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인가 어디 지방에 가서 이 설명회를 하고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직접 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사무실 온도가 되게 잘 맞는데요. 사무실에 이렇게 물건 놔놓고 가져다가 실험하신다고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온도를 굉장히 잘 맞추셔야 돼요. 이 항온항습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대당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사이즈가 한 120리터 정도밖에 안 돼요. 사이즈는 집에 있는 냉장고랑 비슷한데, 그래서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